이 지구상에서 핵전쟁이라면 언제 어디라고 보십니까?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서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간 미쳐가지고 그럼 이제 지구 멸망이 다 같이 그냥 싹 지워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 보면은 사람이 그냥 휙 하고 다 타버리잖아요. 뭐 뼈도 없고 가루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일한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말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트린 영상 기록 영상 보시면 돼요. 그 상당히 무서운 게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폭탄의 규모가 전술핵급이에요. 20kT, 20KT. 지금은 또 전술핵이 미국 중심으로 아주 뭐 흔하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전투기에서 장착해서 투발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태평양전쟁 끝나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저도 이제 탐방을 해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히로시마는 가면은 새 건물에 원형 건물이 하나 남아있는 게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사키는 아예 그냥 기념관 자체가 거기서 폭파된 그 자리라고 하는데 흔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됐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사람을 대량으로 이제 몰살시킨 그런 이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야 20kT짜리 그러니까 20KT짜리가 터지면은 그 기록 필름은 저 정도인데 그 이상의 대규모 뭐 메가톤이라든지 뭐 대륙과 탄도탄에 탑재하는 탄도 이걸 생각하면은 그냥 나라 자체가 특히 뭐 대한민국 같은 이 한반도의 절반 정도로 대륙간 탄도탄 맞으면 그냥 사라지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정말 지구 멸망까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멸망하는. 근데 그거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군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사실 가지면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보유한 나라가 과연 그 해당되는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간 미쳐가지고 그럼 이제 지구 멸망이 다 같이 그냥 싹 지워지는.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영화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북반구, 뭐 남반구, 추운 지역, 뭐 그린란드 이런 것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아주 극소수로 살아남고. 그래서 그 핵무기 감축 그거를 계속 뭐 조약들은 뭐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맺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 있던 게 이제 사실 중국의 핵무기였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이제 러시아 핵무기 대응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탄두 숫자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발사체, 소위 탄도탄이죠. 장거리 그걸 늘리겠다 해서 이게 좀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죠. 파키스탄도 지금 뭐 소량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쪽은 뭐 이게 전술핵과 전략핵 그런 개념이 없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핵무기 그쪽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공주전이 일어나기 전에 5월 7일이죠. 그 훨씬 전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지구상에서 핵전쟁이라면은 언제 어디라고 보십니까? 질문을 받았는데 뭐 제 생각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전쟁은 그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5월 7일 날 그걸 보니까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죠.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 러, 중, 뭐 영국, 프랑스는 서로 감시를 합니다. 서로 이제 타진도 하고 관리 똑바로 하느냐, 직간접적으로 다 관리를 해요. 지구가 멸망하는 분위기니까.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서방 측의 어떤 관리 시스템, 뭐 사실상 이스라엘은 뭐 서유럽 같은 개념이니까 사람들 사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체제도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함부로 쓸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쟤들 갖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이쪽에 미국과 일본, 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반대로 그 뉴스를 이제 자기들 지목하는 걸 접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관심들이 없는 지역이 뭐 전통적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지역의 경제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관심 없는 지역이 사실 서남아시아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요. 파키스탄, 인도.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심해요. 사각지대예요. 인도, 파키스탄이.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공중전이 있었지만은 지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핵전쟁은 만약에 우발적으로 했으면은 거기가 이제 핵무기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막 초토화될 거 아니에요. 인도, 파키스탄 쪽이. 그러면 되레 서방 국가에서는 뭐 겉으로는 이제 막 큰일 났다 뭐 지구 멸망 이러지만 속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지역이 아니야.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지역이야 거기가 인도, 파키스탄이. 지들이 싸워서 죽든 말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이 공중전을 하더라고요. 결국 5월 7일 날. 앞으로도 그쪽 지역은 국제 언론, 여러 나라의 서방층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 언론들이 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거의 안 했잖아요. 말로만, 멘트로만 트럼프 정부에서. 그리고 그 밑에 국방장관도 좀 온도가 낮잖아요. 그 전쟁하지 마라 하는 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뉴스로 이제 보시면 알아요. 미국이 좀 관심이 좀 덜한 나라다. 전통적인 지역은 아니다. 오로지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일본을 꽉 쥐고 중국이 전쟁 못하게 되는.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대만이 있는 거고. 한반도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두 지역이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중동은 왜 그러면 그동안 신경 쓰냐.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되고 석유 다 빼먹어야 되잖아요. 원자재, 뭐, 그러니까 그 원료 이런 걸 다 거기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전쟁을 개입했던 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남아시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싸워서 망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제 핵무기 개발 시도는 1975년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기간이었죠. 재임 기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발전을 하니까 1979년도 10월 26일 날 이제 암살당하는데 김재규에 의해서. 근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시켜서 미국이 어떤 그 포섭을 해서 하지 않았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이 일부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전두환 정부에서는 다 이제 그 부분을 없애죠. 말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이제 시도한 그 배경에는 1960년대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파병까지 해줘요. 미국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대규모 병력, 뭐 연단위 5만 명이 가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전투 병력이.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미국의 어떤 전쟁 수행을 베트남 전쟁 수행을 도와줬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포위망을 푼다. 중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풀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그냥 발을 뺀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 졌다, 뭐 미국이 패배했다 이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대외 정책에 맞춰서 발을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바지에 이제 발을 빼고 이제 부대 병력들 뭐 기지 어떤 뭐 전투기나 폭격기를 다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철수할 때 우리 한국군한테 야 니들이 좀 앞에 막으면서 있어. 우리가 그동안 다 빠져나갈 테니까 그런 역할까지 대한민국 국군한테 시킨 거죠. 이거 상당히 우리는 정성껏 응해줬는데 대중국 정책을 이제 확 바꾸면서 자기 편의로 만들기 위해서 소련을 이제 포위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러면서 그 포위망을 푸는 과정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매년 무기나 병력을 빼고 동시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7사단을 뺍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베트남은 베트남이고 거긴 또 이제 적화 통일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0년대에 주한미군 지상 전력의 절반 50%가 나갔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방산 정책도 없었고 방산이 이렇게 뭐 시작을 할 때도 아니었고 무기가 모자랐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북한은 또 그때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기 체계가 그때는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저기죠. 고문인데 못 쓰는 노후화돼가지고 뭐 T-55 전차라든지 뭐 나중에 T-62 전차 그다음에 뭐 직도에 반 미그 12 전투기가 다 신품으로 막 새 걸로 받아서 이 남한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뭐 군사력이 그 당시에는 아주 뭐 막강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럴 만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도 모자르고 전차는 형편없이 모자르고 미국이 제때 원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해서 앞에서 방패를 시키고 있고 자기는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위기감이 이러다가는 미국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변한 무기가 현재 없다. 그래서 그러면 투트랙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재래식 무기, 지금에 말하는 K방산. 그 시점이 1975년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자동소총이죠. M16A1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인포 같은 거를 미국에서 도면을 제공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의를, 그러니까 노력을 보이니까 노력을 하겠다. 보니까 도면 제공한다든지 도움을 뭐 일정 부분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뒤로는 핵무기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북한에 이제 투발을 해야 되죠. 핵무기를 탄두를 실어서 북한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도탄 개발을 합니다. 또 미국제 그 나이키 허큘리스를 기반해서 그거를 설계를 변형하고 또 나중에는 일정 부분 또 미국의 어떤 지원도 받아야 사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뭐 추진 체계라든지 유도 체계라든지 그런데 숨어서 이제 또 핵무기 개발하니까 79년도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의 길로 가니까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긴 이제 설로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짧은 시간에 개발을 시도했다가 이제 결국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제 핵무기는 개발은 접근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급을 가지면은 일본도 갖겠다, 대만도 갖겠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패전국이 일본을 자기 손에 쥐고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본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느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재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인도 파키스탄 같이 뭐 알아서 만들어본 무기를 한다든지 일시적인 한시적인 경제 제조 조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차원이 넘어서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못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한때 시도를 했지만 75년도에서 79년 사이.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그러면은 1991년 9월 달에 선언했던 미국의 항공투발 전술 핵무기를 그럼 다시 들여다 달라. 그거라도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정부가 다 바뀐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핵무기 우리 개발에 대한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뭐 5년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서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전술핵 이상 초반에서 서울을 지어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수도는 유일하게 평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뭐 베트남처럼 두 개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만약에 한반도 대한민국을 접수했을 때 베트남 같은 거는 원치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평양만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을 지어버려야 되는 김정은의 생각은 서울을 지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하고 어떤 그 얘기에 따라서 이게 좀 안보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같은 상황을 서울 사람들이 당할 수 있다. 근데 뭐 우리 학장님들 말씀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 투발을 하면은 뭐 그 지역에서 뭐 좀 외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서울 자체가 물론 이제 방사능 낙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뭐 부산 제주도는 좀 손에 쥐고 싶을 거예요. 부산 제주도 정도는. 수도권은 뭐 일정 기간 초토화시켜서 그냥 뭐 사람이 안 들어가는 안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안보 서로 관계가 좀 잘 유지되면은 그 상태에서 북한이 유혹을 받아서 그래도 핵을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백령도 지역. 백령도는 자기 눈에 가시기 때문에 평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건 시범 케이스로 뭐 핵무기를 쓴다면 또 다른 지역을 쓴다면 백령도를 좀 보고 있어요. 거기 싹 없애야 되니까 거기 해병대 주둔 싹 없애서 거기를 아예 무인도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소위 대한민국의 본토로 보면 오히려 서울이다. 참 불안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자체가. 그게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삼축체계죠. KNPR, 뭐 대량 보복, KAMD, 뭐 대탄도탄 방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심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번에 이제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전쟁 보면서 이스라엘군이 다 자기들이 그 아이언돔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은 이제 핵무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로 쏴 날린 게 핵무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재래식 탄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탐지가 돼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바로 요격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휴전선하고 너무 이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KAMD를 제대로 건설, 완비를 하면 2030년도를 이제 급하게 하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북한이 그런 핵무기 도발을 한다든지 핵 투발을 이제 한다든지 일부 재래식 전쟁해서 탄도탄을 많이 쏘면은 과연 이게 근접해서 쏘면 막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너무 가까워. 이스라엘 환경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또 더 불안한 거는 KAMD가 지금 완성이 안 되고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LSM이라고 하는 것도 뭐 고고도 요격 미사일도 지금 이제서야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배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형이고 좀 고도가 짧은 거. 그래서 LSM2 좀 고도가 높은 거를 또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거 뭐 물건 다 나와서 군부대 배치돼서 운용하려면 2030년도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천고3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고도에서 좀 더 고도를 더 사격 각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데 이제서야 발제가 된 거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이 이제 방사포를 막는 거, 드론도 막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서야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완성이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또 양산 직전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완성이 안 됐어도 그럼 반대로 이제 북한의 그 기지들을 들어가서 특수부대 들어가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뭐 특전 헬기라든지 이것도 역시 이제서야 돈을 이제 들여서 예산을 배정해서 뭐 어떤 물건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개량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서야 착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실제 배치돼서 유사시에 북한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2030년 넘어가야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무기 체계를 북한의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신무기 나오면 그걸 쫓아간다고 대응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그 공백 시간이 계속 공백이 생겨요. 계속 공백이. 우리가 지금 안보 태세가 그러니까 무기 체계 측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죠. 방사수초는 또 별개고 그건 이제 완전한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별개인데 이런 삼축 체계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 이것도 좀 불안 요소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다 붕괴되고 우리가 이제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상자가 동시에 그 안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고 붕괴되면서 지하에 또 갇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은 다 이제 차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단전 단소 이거는 흔하게 다 일어나는 거 폭격만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을 폭격만 해도 그렇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건물이 서울시간이 고층 빌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일순간에 붕괴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상자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 최악의 순간에는 한 30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발표된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니까 300만 명이라 하면서 그것도 이제 48시간 이내 이제 대응을 잘 한다면 이제 인명피해 실제 이제 사람 사망자를 5만 명 수준으로 뭐 줄일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300만 명 얘기해놓고 이게 뭐냐 하면은 300만 명은 이제 천천히 죽거나 방사능 낙진이 생기니까 당장 뭐 이제 뭐 며칠 내에 죽을 수 있고 근데 그 단시간 내에 48시간에 이제 5만 명이라는 건 상당히 낙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300만 명이 결국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좀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일본은 안 그랬는데 그 유럽의 영국에 런던에 지하철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 대피한 거. 거기 이제 뭐 프랑스나 특히 영국이 이제 지하철 건설이 뭐 지금 100년이 넘었으니까 또 우리 이제 1974년부터 지하철이 생겼고 1호선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수도 서울의 지하철이 상당히 거미줄 같이 뭐 환승할 때 힘들 정도로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 소위 폭심지 떨어진 지역의 지하철보다는 그 외곽에 있는 지하철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동할 때 그 부분은 좀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지하철이 재래식 폭격이라든지 이 원자폭탄 공격에 있어서는 생존성을 좀 높여주는 방어수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 그게 이제 보통 뭐 재래식 폭격이죠. 폭격기 한 폭격이 이제 떨어졌을 때 지하로 대피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술핵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좀 더 정례화해서 그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상 발사 ICBM이라든지 수중 발사 SLBM이 탄두가 뭐 메가톤을 얘기한다든지 뭐 수소폭탄까지 얘기하는 한번 이제 그게 써서 공중에 탄착이 돼서 지상에 탄착이 되거나 하면은 거의 뭐 한 나라가 아주 뭐 사라질 정도의 파괴력, 그냥 전체가 파괴되는 그 파괴력이. 그런데 전술핵은 규모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킬로톤짜리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면은 한 개 도시를 완전히 이제 뭐 없애버리는, 그게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였죠. 근데 그것도 원폭이 딱 탄착이 된 지역에서 연쇄 반응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외곽은 또 뭐 거의 다 뭐 이렇게 완전하게 파괴 안 되고 이제 일부 파괴되고 사람들이 일부 좀 이렇게 화상 입고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20킬로톤짜리가 이제 유일하게 실전 사례인데, 그게 이제 전술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전술핵도 종류가 좀 있긴 한데, 한 개 도시를 이제 없애거나 한 개의 그 전구 지역, 전쟁 지역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울 때 하나의 도시 중심으로 한 지역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그건 이제 전술핵이죠. 근데 전략핵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게 이제 다탄두를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지역이 그 지역을 이제 한 번에 파괴시키면서 한 발이 날라와서 다탄두로 흩어지고 또 한 발이 날라와서 하면은 중국 같은 나라가 뭐 저쪽에 사막지대나 산악지대 빼고는 그냥 이 푸른 지대, 초원지대가 다 그 미국의 핵무기가 떨어지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워낙 그 못 쓰는 땅, 추운 땅덩어리가 뭐 시베리아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넓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그 핵무기로 공격한다면은 그 모스크바 중심의 어떤 도시 쪽, 뭐 중앙아시아 쪽 밑에 이제 그런 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죠. 시베리아 같이 동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적게 사니까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러시아가 옛날부터 그쪽 지역에 이제 군사기지를 이제 숨겨놨다든지 뭐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놨다든지 또 그쪽 지역은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전략 폭격기가 직접 날아가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이제 폭탄을 투발해서 초토화시킨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구상을 보면은 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남을 수는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은 어떤 공격 목표 대상은 다 설정이 돼 있는데 역할들이 다 이제 나눠져 있죠. 제일 먼저 빠른 시간 내 뭐 극초음속 얘기하는데, ICBM이 뭐 대륙간 탄도탄이 30분 만에 이제 미국에서 발사하면은, 중부 지역에서 발사하면은 러시아 땅에 떨어질 수 있는 30분 만에. 그래서 그게 주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머지 그 러시아나 중국의 외곽 지역을 선별해서 해안선 쪽으로 하려면은 이제 SLBM 중심으로 태평양에 나가 있는, 대서양에 나가 있는 SSBM이라고 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숨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거기서 발사되는 이제 탄도탄이죠. 이쪽에 대륙간 탄도탄인데, 그걸로 이제 나머지에 그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의 전략 핵폭격기 기지들이 막 산재돼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것도 전략 핵폭격기가 또 찾아가서 그 근방에서 다 투발해서 다 없애고.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을 싣고 가가지고 전략 폭격기 기지를 아주 초토화시킨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재래식 무기들 아닌 어떤 비대칭 무기로 가지고 전략 무기를 타격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되는구나. 근데 그 차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약하고 상대방 강한 거를 때려부시겠다 했던 거는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전에 또 있었어요. 베트남전에 여행 관광들 같이는 그 가면은 착륙하는 그 공항들이 그 당시 베트남전 한참 할 때 미군이 이제 주둔할 때 다 기지였어요. 거기가 그 활주로가 내리시는 데가 아주 유명한 뭐 다 공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베트공들이, 소위 아니면 북베트남 정규군들이 이제 남하에서 같이 만나서 박격포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외곽에서 박격포 써가지고 미국이 파견하는 폭격기들, 경폭격기 다 파괴시키고 전투기 파괴시키고, 그 모습이 연상이 되고, 아, 거기서 많이 힌트를 얻었나 보다. 비대칭 무기로서 이제 상대방의 중요한 무기로 파괴시키는.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이 폭격기들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강했고, 저렇게 되면은 반대로 미국의 폭격기 기지도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중국에서 특수부대를 파견하면 저렇게 부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더 이번에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 폭격기 자체 위력보다는. 근데 뭐 미국의 3대 폭격기가 있죠. B-52H, 그다음에 B-1B, B-2 스텔스 이렇게 있고, 뭐 러시아는 이번에 파괴된 뭐 TU-95, 그다음에 TU-22, 엠버스, 백파이어, 그다음에 TU-160 블랙잭. 보통 세 종류를 갖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근데 중국은 이제 한 종류, H-6라는 거. 그러니까 핵폭탄을 탑재하고 하는 폭격기 역할도 이제 그런 남아있는 기지를 이제 대상을 더 파괴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들만의 또 전쟁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핵전쟁으로 가면은 이제 뭐 방사능 낙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다 세계에 퍼지는 거니까.